반갑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2020년도 5월 13일에 실시한 교육학 기출문제입니다. 지방직. 전체적으로 뭐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교육학 출제 영역이 이제 6가지 출제 영역이 되죠. 교육사 철학에 관련된 것이 한 영역이 되고, 그 다음에 교육 심리학과 이제 상담이 한 영역이 되고, 그다음에 교육 사배학과 평생교육 이 이제 한 영역이 되죠. 이걸 우리 이제 이론에서는 개론의 영역이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강론에 관련된 것이 교육 과정하고 평가, 통계, 연구법 이 영역이 이제 하나 영역이고, 그다음에 교육 방법 및 공학이 한 영역, 그다음에 행정에 관련된 영역이 한 영역. 그래서 6가지 영역이 이렇게 묶어서 뭐 대개 이제 한 영역당 3문제 아니면 4문제당 이렇게 엮어서 골고루 이렇게 순서대로 출제된 것이 지금까지 출제의 이제 경향이었는데, 이번 문제는 이 영역이 그냥 무작위로 섞여서, 예를 들면 1번 같은 경우는 철학의 문제가 되고 2번 같은 경우는 교육 과정이 되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영역별로 쭉 이제 문제를 이렇게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봤던 이런 사람들은 좀 약간 혼란이 왔을 그런 이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차피 교육학의 영역이니까 뭐 크게 뭐 이렇게 혼란이 되지는 않았을 건데, 어쨌든 그런 이제 출제 경향이 이번 출제 경향의 한 영역이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영역별로 된다라고 하는 것도 뭐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매 영역이 매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무작위로, 과거에 우리 임용시험 교사 임용시험에도 이렇게 이제 무작위로 막 섞여서 출제가 된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장 최근에 이렇게 영역별로 이제 출제가 된 것이 그 출제 경향이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난이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행정직의 교육학 문제는, 교육 행정직의 문제는 7급이 있고 이제 9급이 있죠. 그래서 9급 문제는 아무래도 좀 난이도 면에서 보면 좀 약간 이제 낮은 편에 속하는 거고, 그러면 7급은 좀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번 문제는 아마도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기출 문제를 쭉 이제 분석을 해보면 9급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단순 문제, 단순 교육학 지식을 묻는 이런 경향이 이제 일반적이었는데, 이번 문제를 보면 곳곳에 몇 가지 문제는 적어도 이제 7급 정도에서 출제가 됐던 뭐 그런 정도인가. 7급 정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영역에 삐아제를 묻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삐아제와 이제 비고치키, 그래서 여러 영역을 한꺼번에 이렇게 골고루 섞는 이런 문제가 약간 이제 난이도가 문제가 되죠. 그다음에 인물을 하더라도 인물도 여러 인물, 1번은 뭐 삐아제, 2번은 비고치키, 3번은 뭐 반달, 이런 식으로 여러 영역을 묶어서, 여러 사람을 묶어서 맞는 것이 뭐냐, 이런 출제 경향들이 아무래도 교육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여러 사람들 한꺼번에 이렇게 다뤄야 되니까 좀 어려운 문제인데, 되게 이제 7급이 그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됐는데, 이번 문제는 9급은 아마도 이제 8급 문제는 없지만 9급하고 7급의 그 한 중간 정도, 그러니까 9급 정도로 보면 기존의 문제로 보면 9급을 기준으로 하면 한 중상 정도 문제, 그다음에 7급 정도는 안 되고, 그래서 막 한 8급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물론 8급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9급과 7급의 그 한 중간 정도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교육학 문제는 아주 단순 지식을 묻는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포괄적이고 여러 영역에 걸쳐서 이제 문제가 되는 이런 경향으로 이제 공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뭐 우리 이론 강의하고 내 강의 이론 강의하고 기출 문제하고 모의고사를 이제 충분히 공부했던 사람들은 그 영역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교육학의 출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영역만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 다만 얼마나 이제 좀 세부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공부하느냐, 아니면 그냥 대충 그냥 큰 틀에서만 공부하느냐, 기출 문제 중심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듬성듬성 공부하는 이런 식의 공부 방법은 별로 이제 효과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세부적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공부 방법들이 이제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이번 2020년도 기출 문제가 뭐 기존의 문제하고 아주 완벽하게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난이도가 약간 이제 어려운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이런 공부를 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이제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한 경향들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내용을 좀 한번 좀 볼까요? 어쨌든 뭐 영역은 이제 섞여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한 이제 특징이었습니다. 1번 이제 실존 철학, 실존주의 철학, 뭐 실존 철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실존주의 철학이라 이렇게 이제 이름 붙일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아마도
서양의 철학 중에서 교육 철학 중에서 가장 출제가 빈도가 높았던 거죠. 실존주의. 왜 그러냐면 이제 실존주의가 발생이 된 것이 제 1차 세계 대전부터 시작해서 뭐 키에르케고르나 키에르케고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2차 세계 대전을 통해서 이렇게 좀 더 확대된 철학이니까 1920년대 30년대부터 이제 비롯된 그런 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철학이 지금도 우리 아마 인간 존재가 가지고 있는 상황, 아마도 그 당시 상황보다 더 실존적인 상황, 실존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인간 존재 모습이 자연과학, 그러니까 과학 문명이 발달이 되고 인간 관계가 복잡해지고 했던 사회가 복잡 다단한 이런 사회일수록 실존주의가 지향하고 있는 그런 인간 존재에 관련된 이해 방식은 더 요구된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실존주의가 출제가 이제 많이 되죠. 그래서 실존 철학은 우리 공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실존주의의 철학의 특징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 그래서 1번 삶의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통해 그러니까 실존 철학은 인간, 그러니까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현실 존재, 현실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간 존재를 문제 삼는 거죠. 뭐 공허한 무슨 추상적인 형이상학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든지 동물과 같은 인간의 무슨 본능에 따른 그런 인간 존재를 이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뭐 천사와 같은 아니면 뭐 하느님과 같은 그런 아주 고도의 높은 추상적인 그런 존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물보다도 못한 아주 그런 존재일 수도 있는 그런 인간을 이제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실존주의는 그게 아니고 지금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그런 인간의 모습은 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비참한 그럼 아니면 또 인간이라고 하는 다른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인간 존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측면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실존 철학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실존주의는 인간 삶의 구체적인 삶입니다. 지금 내가 한 개인들이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측면을 보는 실존 철학자도 있습니다. 뭐 비참하고 뭐 회의적이고 뭐 고민스럽고 뭐 불안하고 이런 존재로 인간 삶의 문제를 규정하는 실존 철학자들도 있고 또 한편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동물과 다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어떤 측면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좀 더 이제 희망의 철학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실존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존 철학자들은 그 경향들이 너무 다양해서 어느 한 경향으로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측면을 보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측면들을 통해서 학습자 스스로 뭐 어쨌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삶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간 존재 문제 이런 것들을 문제 삼는데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는 뭐 지금 우리 내용은 뭐 다 해석을 안 하겠지만 실존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 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이걸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르트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실존 철학의 기본 입장이 뭐냐 이래서 두 가지의 기본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는 존재가 본질에 우선한다. 인간 존재,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 존재가 내가 내 본질을 앞선다. 내 본질을 내가 이제 결정한다. 이런 논리죠. 그래서 이런 실존주의 기본 입장은 인간을 구체적이고 실존적이고 그다음에 자유롭고 또는 자율적이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이런 존재로서 인간 존재를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관점입니다. 이걸 이제 아이들을 보는 거죠. 아이들은 어떤 부모에 의해서 교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조작적인 존재가 아니고 자기의 삶을 자기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기 삶을 스스로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관점이 존재가 본질에 우선한다 이런 논리였죠. 그러면 또 하나가 이제 인식론적인 입장에서 주체성이 진리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다. 모든 한 개인이 진리를 결정한다. 진리 결정의 주체성, 능동성 이런 것들을 거기다 이제 진리 결정의 상황성, 맥락성 이런 걸 강조하면 이제 구성주의가 되는데 물론 실존주의가 구성주의는 아니지만 그래서 인식론의 인식에 있어서의 주체성, 능동성을 강조한다고 하는 것이 실존 철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관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무원 교육학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실존주의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정신
기본 입장과 그다음에 인간 존재를 어떤 존재로 볼 거냐. 그다음에 그런 관점에서 아이들을 교사는 어떤 식으로 다루어야 될 거냐. 특히 이제 교사와 학생의 만남을 강조하는 마르틴 부버라든지 몰르노 이런 관점들을 우리가 공부를 이제 잘 해주면 실존주의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돼도 문제 해결하는 데는 크게 이제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은 이제 실존주의가 맞고 2번,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 문제를 분석한다든지 모의고사를 분석할 때는 그 오답도 이제 정확히 알고 그게 뭐냐 이런 것들도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2번 바이 인간의 사회적 역할을 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교육을 통한 사회 개조를 강조했다. 아마 우리가 이제 미국의 철학, 실존 철학은 유럽의 철학이고 20세기에 그다음에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철학하면 진보주의, 본질주의, 항존주의, 재건주의 요 네 가지 철학이 이제 미국의 철학을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사실은 그 네 가지 철학에 관련된 경향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존주의가 나오면 이제 다른 아닌 것은 다른 철학들, 뭐 본질주의나 재건주의나 아니면 항존주의 이걸 아마 이제 다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전제로 해서 오답을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이런 네 가지 철학 중에서 새로운 그러니까 가장 50년대 발생이 된 건데 가장 사회를 개혁시키고 개조하고 한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그러니까 위기에 처한 50년대죠. 냉전주의 시대 위기에 처한 세계 문명 사회를 개조함으로써 새로운 창조, 새로운 민주적인 세계 문명 사회의 개조를 강조했던 그런 철학. 그러니까 이름도 이제 개조주의 철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재건주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2번은 브라멜드가 강조하는 사실은 근데 요거는 정답으로는 아마 이게 잘 안 나올 거예요. 브라멜드가 주장했던 재건주의 철학, 사회 재건주의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 개조, 교육을 통한 교육의 사회적 역할 이런 걸 강조했다고 하는 점에서, 그러니까 2번은 재건주의. 그다음에 3번 이건 뭐 우리가 전통적인 철학을 얘기하는 거죠. 교육의 주도권은 교사에게 있고 교육 과정의 핵심은 소정의 교과를 철저하게 이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철학 중에서 교사 중심주의고 교과 중심주의고 훈련 중심주의고 평가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전통적인 교육관을 이제 강조했던 그런 철학은 요거는 매글리 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본질주의 철학이 되는 거죠. 본질주의. 그 본질주의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의 해방 이후에 한국의 교육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본질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주의는 중요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진보주의 철학도 들어오고 실존주의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교육 철학이 들어왔지만 한국의 상황 속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적용됐던 철학은 이제 본질주의이기 때문에 4번은 교육에서 현실의 학문을 무시하고 고전의 지식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면 고전 중심의 고전 독서론 이런 거죠. 여기면 지적인 훈련을 매우 강조한다. 그래서 소위 고전 독서론, 이 고전을 통한 교양 교육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것이 여기 바로 이제 허친스가 강조했던 항존주의 또는 뭐 영원주의라고 하는 이런 철학이죠. 근데 이 항존주의도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도 이런 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과를 열심히 배우는 것보다는 지금 기존의 교과 내용을 배우는 것보다는 고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어떤 진리, 영원한 진리의 어떤 인문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런 교육론이 이제 교양교육. 요새는 뭐 교양교육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피터스 같은 사람은 이제 자유교육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4번에 해당되는 것은 허친스의 항존주의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다 어떤 철학에 관련된 교육 철학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뭐 말을 하나 바꿔놓는다든지 뭐 이래서 뭐 맞고 틀리고 이런 문제는 요새는 안 나옵니다. 그건 이제 세련되지 못한 문제고 1번이 실존주의라고 하면 2번, 3번, 오답은 또 다른 교육 철학을 설명하는 또 다른 교육 이론을 설명함으로써 이제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여러 철학에 관련된 공부의 이해 방식을 이제 묻는 이런 문제가 비교적 세련된 문제다. 앞으로 문제도 대부분 다 그런 식의 이제 세련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정답 1번이죠. 나머지도 좀 알아둬야 됩니다. 2번은 교육 과정. 뭐 이 교육 과정도 그동안 출제가 많이 됐던 거죠. 이 교육 과정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육 과정은 참 이제 종류들이 많고 유형이 많은데 크게 나누면 내용별로 교육 과정 속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 거냐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 경우는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것은 내용별 구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방법별로 구분하는 것은
전통주의, 개념적 경험주의, 그다음에 이제 재개념주의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은 연구 방법상 이제 분류가 되고 또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교육과정은 대개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떤 경험을 하느냐 이런 경험 세계를 강조하는 건데 그 학생들의 경험, 학교 생활을 통한 학생의 경험 이런 거죠. 학교는 학교 생활을 통해서 아이들은 무수히 많은 경험들을 하는 거죠. 이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에 따라서 여러 교육과정을 이제 유형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학생의 경험, 그러니까 교사가 제공해주는 경험이 아니고 학생이 학교 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이제 경험이라고 하는 학생 중심의 논리로 우리 경험 세계를 우리가 구분한다고 하면 세 가지로 이제 나누게 되고 하나는 교사나 또는 교과에서 제시하는 그런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교사나 교과가 제공하지는 않았는데 학생들을 배우는 거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배우는 이런 경험도 있고 어떤 경험은 교사가 또는 의도적으로 배제한 경험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학교 생활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경험을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분류하는 방식은 이렇게 세 가지 분류 방식이 있고 요런 경험 요째 교사나 교과가 주로 이제 좋은 거겠죠. 좋은 경험. 이것은 바로 형식적 교육과정 혹은 이제 표면적 교육과정이라고 하고 이건 형식적 또는 표면적 교육과정이라고 하고 요게 이제 좀 특이하죠. 이렇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니까 교사나 학교가 교과에서 제공해지도 않았는데 학생들은 학교 생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배운 그런 경험들 이런 것이 잠재적 교육과정이고 이건 이제 1970년대 잭슨에 의해서 제시가 된 거죠. 그다음에 교사는 요거는 의도적으로 배제한 거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으로 금기가 된다든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교사가 또 뭐 교사가 이제 좀 나쁘게 표현하면 교사가 이건 중요한데 내가 잘 모르니까 교사님 이거 가르치면 좀 이게 애들한테 좀 창피당할 것 같으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빼버린 거 이런 교육과정을 이제 영교육과정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은 학생의 학교 생활을 통한 경험생의 어떤 세계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면 이런 경험들을 이제 구분한다.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실 풍토에 영향을 받는다. 뭐 교실 풍토뿐만 아니라 교실의 생활, 그다음에 학교 생활, 학교 풍토, 전통 아주 뭐 여러 가지 넓은 의미에서의 교육과정. 근데 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뭐 교실 풍토만 얘기했냐면 이 잭슨이라고 한 사람이 쓴 책이 라이프 인 클래스룸 그러니까 교실에서의 생활 뭐 이런 걸 이제 책 이름에 제시를 했기 때문에 막 교실 풍토 이런 것만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잠재적 교육 과정은 교실의 풍토뿐만 아니라 교실의 상황이나 학생들의 관계라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는 학교 풍토, 전통, 역사 이런 것까지 넓은 의미에서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잭슨에 의해서 제시가 됐고 그럼 이 밑에 거는 잘못 쓴 건데 군집 상찬 평가가 아니고 이거 상찬 평가는 사실 같은 건데 약간 이건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다음 이제 군집, 상찬, 권력 요 세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요 세 가지는 뭐라고 하냐면 잠재적 교육 과정의 장이란 뜻이에요. 장. 잭슨이 제시한 잠재적 교육 과정이 일어나는 장은 세 가지다. 군집 모여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경험들을 학생들은 이제 배우는 거고 그다음에 상찬 평가는 끊임없는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은 여러 가지로 이제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권력 관계, 학년 조직이라든지 또는 학급 조직이라 이런 조직 권력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잠재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제시한 것이 바로 이건 이제 잠재적 교육 과정의 장이라는 뜻입니다. 군집, 상찬, 평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학생에게 무의도적으로 전달되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학생들은 경험한 거 이런 경험을 잠재적 교육 과정. 그래서 공식적 교육 과정은 요거 1번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영교육 과정은 이제 아이즈너고 잠재적 교육 과정, 실제적 교육 과정은 뭐 1번이나 같은 얘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잠재적 교육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영교육 과정도 중요해. 영교육 과정이 뭐냐. 그다음에 잠재적 교육 과정은 이제 구별하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여기 섞어 가지고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렵고 약간 이제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교육 과정이 뭐냐. 그 예들도 알아둬야 되고. 그러면 잠재적 교육 과정이 얘는 이제 요 군집 상찬 권력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이제 쉽게 이제 구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앞으로 더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면 쉬운데
잠재 교육 과정에 대한 설명 중에서 공식적 교육 과정, 형식적 교육 과정, 영교육 과정, 뭐 생성 교육 과정 이런 걸 막 섞어 놓고 잠재 교육 과정에 속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그런 문제가 충분히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 이런 것들을 길러줘야 됩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3번 파슨, 이 파슨 사회학 문제인데 3번은 사회학인데 이 파슨스는 사회학 이론을 완성시킨 사회학자 파슨스. 그러니까 꽁트라든지 뭐 드류갱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거쳐서 이제 미국에 와서 미국 사람이 파슨스, 그래서 이제 기능론의 교육 사회학을 완성시킨 사람이 파슨스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면 이 문제는 쉽게 이제 풀리게 되는데 파슨스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기능론자인지 갈등론자 이런 식으로 논리가 헷갈리면 이제 어려운데 물론 이 내용만 봐도 사실은 이 내용만 봐도 1번은 사회화는 장차 성인이 담당하게 될 역할 수행에 필요한 정신적 자세와 자질을 기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회화를 설명하면 이건 기능론의 논리가 되겠죠. 물론 이제 사회화에 관련된 것은 드리겐과 드리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강조를 한 건데, 니은 학교 교육은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소위 이제 역기능을 한다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제 갈등론이고, 그다음에 디귿 역할을 담당해서 이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한 인재를 선발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기능이다. 이렇게 보면 기능론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슨스가 만약에 나는 갈등론자들로 잘못 알고 있었다. 이건 이제 공부 안 한 사람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도 사실은 이 문제는 그럼 갈등론 하면 2번 니은밖에 없는데 그럼 여기 니은이 없잖아요. 답지에는. 그러니까 이건 좀 헷갈린다. 아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능론이고 요거는 갈등론이고 요거는 기능론이다. 그러면 기능론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헷갈리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파슨스는 기능론의 교육사회학을 완성시킨 사람으로서 당연히 기억니은 디귿 중에서 기능론에 관련된 설명을 하는 것은 기억과 디귿이다라고 하는 걸 알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교육학 공부하다 보면 무수히 많은 학자들이 나오잖아요. 특히 사회학에서 마찬가지고 뭐 각 영역에서. 근데 이렇게 지문을 가지고 여기에 어디에 속하는 거냐 하는 것을 또 역으로 모르는 경우에, 근데 우리가 교육하고 공부하면서 사회학을 하면서 파슨스를 모른다 그러면 이것도 공부 안 한 사람이니까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정 안 되면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능론자고 그다음에 기능론에 속하는 것은 기억과 디귿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2번이 되겠죠. 자, 근데 4번 다음 주장을 한 학자는 누구냐? 이것도 사회학 문제네. 학교는 자본주의자, 하여튼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교의 역할이 뭐냐? 소위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교의 부정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은 재생산 이론에 속하는 거죠. 경제적 재생산 이론과 문화적 재생산 이론, 돈, 뭐 자본가 이런 걸 얘기하면 그거는 경제적 재생산 이론, 모스틴데스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 집단의 어떤 문화 양식을, 고급한 문화를 학생들한테 전달함으로써 어떤 아이들은 불리하다 이렇게 보면 브로드웨이의 문화적 재생산 이론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문제가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는 자본주의적 사회 관계 유지에 필요한 통합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봤다. 그런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경제적 재생산 이렇게 한번 뭐 금방 알죠. 경제적 재생산 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좀 밑에 이제 금방 나오죠. 개념을 사용해서 학교 교육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재생산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고자 했다. 그래서 볼스틴티스는 쓴 책이 이런 거죠. 스쿨링 인 캐피탈리스트 아메리카, 미국 자본주의 미국 사회에서의 학교 교육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교가 어떤 역기능을 하느냐 이런 것은 이제 비판적으로 밝힌 사람이 볼스틴티스니까 이건 이제 학교 교육은 학교의 형식과 공장의 형식이 완전히 일치된다. 그래서 이런 이론을 뭐라고도 하냐면 경제적 재생산 이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응 이론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대응 이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학교 교육 체제에서 학생이 미래에 차지할 경제적 위치를 반영해서 차별적인 사회화, 그러니까 균등한 공정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층의 아이들은 유리하고 어떤 계층의 아이들은 불리하다 이런 이제 차별적인 사회화를 함으로써 불평등을 재생산한다 이런 논리를 좀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보면 볼스틴트 1번 헤베거스는 이건 상징적 상호작용, 소위 이제 신교육 사회학에 속하는 거고 볼스틴트. 그다음에 콜만은 기능론자예요. 콜만 하면 이제 콜만 보고서.
콜만 보고서가 유명하죠. 1966년도에 나왔던 거. 그다음에 콜만 보고서 이후에 이제 콜만이 학교의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의 요인. 그래서 뭐 사회 자본, 경제 자본, 인간 자본 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 사람은 콜만이고, 그다음에 번스틴과 영은 영국 사람인데 요거는 신교육 사회학, 교육과정 사회학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죠. 영과 번스틴. 번스틴 하면 뭐 교육과정 사회학자이기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속하기도 하고 언어 사회화를 설명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어를 이제 두 가지를 봤죠. 정교한 언어하고 제한된 언어 코드가 어떤 역할을 하냐 이런 걸 주장했던 사람들. 사실은 내 경우에 다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헤비거스트가 뭘 얘기했는지, 콜만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그다음에 번스틴과 영이 무슨 교육사회학을 주장했는지 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번스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도 이제 핵심은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경제적 재생산 이론. 자,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이네. 예, 5번. 롤즈. 이 문제가 좀 약간 공부 안 하는 사람들, 또 책 중에서도 그냥 대충 읽었던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됐을 건데, 우리 책에는 포인트에서도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 내 책에서는 다음에 설명은 롤즈의 교육 평등의 원리는, 그러니까 롤즈는 1970년대 정의론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에서 교육 평등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이런 문제를 강조했던. 그래서 롤즈의 정의론에 기초한 교육 평등과는 물론 이제 보상적 평등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보상적 평등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롤즈가 평등을 강조했던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공정한 자유의 원리, 자유가 중에 첫 번째 제1의 원리가 공평한 자유의 원리, 그다음에 두 번째가 차이의 원리. 이 차이의 원리에 따라서 그걸 영향받은 교육 평등관이 이게 이제 보상적 평등인데, 그 두 가지. 자, 모든 이익이 평등하게 분배되도록 요구하진 않지만, 이게 이제 요 롤즈의 정의론은 이제 초기의 정의론,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의 평등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평등한 분배로부터의 일탈은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될 경우에 인정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제일 핵심 문제 두 번째, 사회적으로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의 필요에 특히 신경을 쓸 것을 요구한다. 사회적으로 불리한 사람, 사회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지역적으로나 아니면 신체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능력 면에서 불리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평등 정책을 취하는 것이 더 정의롭다. 이런 것에 이제 이게 이제 핵심이죠. 두 번째, 이것을 차등 혹은 이제 차이의 원리론 말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잘 살게 되는 것을 이제 금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여기 이제 사실 교육 평등의 원리라기보다는 이거는 롤즈가 정의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평등관, 정의론, 그러니까 정의론, 이 정의론에 기초해서 교육 평등의 이런 정신을 반영한 교육 평등의 원리가 보상적 평등이고, 이 보상적 평등의 원리를 가장 전제하는 롤즈의 정의론은 바로 차이가 있을 때 차이를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자유를 강조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혜택과 더 많은 기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불리한 입장이 있으니까 이 불리한 있는 입장,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능력 면에서 또는 신체적인 면에서 불리한 사람한테 더 많은 혜택을 감으로써 어느 정도의 균등한 정도의 평등이 실현돼야 된다. 이런 정책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 보상적 평등. 그래서 지금까지 평등반은 이런 평등의 원리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던 것이 아니라 평등관의 유형들이 나왔죠. 허용적 평등, 보장적 평등, 그다음에 과정적 평등, 여건의 평등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보상적 평등 또는 결과적 평등이라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정책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이제 많이 됐었는데, 이번 문제는 좀 역으로 그런 평등관의 근거가 됐던 원리가 뭐냐 이런 것들을 물었기 때문에 뭐 공부를 약간 소홀히 했던 이런 사람들은 약간 이제 헷갈릴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서 핵심 문제 차등의 차이의 원리,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롤즈의 원리는 공정한 자유의 원리, 자유로운 경쟁 이런 걸 강조하는 거고, 그럼 자유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차이의 원리, 두 가지가 핵심이었다. 여기서는 차이의 원리. 자, 6번 평생교육의 영역. 이 영역인데
요건 이제 평생교육법 제2조에 보면 평생교육에 관련된 6가지 영역들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 영역에 이제 하위 영역들인데 이 하위 영역들은 사실 법에 있다기보다는 각 지역별로 시도별로 이제 평생교육에 관련된 뭐 평생교육원이라든지 각 지역별로 자치단체들이 또는 뭐 주민센터 뭐 하여튼 이런 센터에서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6가지 영역들에 해당되는 영역에 관련돼서 그것을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펴야 됩니다. 아무거나 막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평생교육에 어차피 평생교육의 근거를 이제 받게 되니까 그래서 각 지역별로 요 평생교육에 관련 구체적인 이제 정책을 피기 위해서 6가지 영역이 평생교육의 영역이고 그 영역에 또 하위 영역, 중분류 뭐 이렇게 소분류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는데 이걸 이건 법에 있다기보다는 각 시도 정책에 관련된 그런 문제에서 출제가 된 그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런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초문해 요거 지금 6대 영역 이제 법에 우리가 이제 많이 다뤘던 거 평생교육법에 있고 이 영역의 기초에서 하위 영역들 이런 걸 물었는데 사실 이걸 몰라도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인문교양교육에 관련된 영역이 뭐냐 해서 아마 헷갈리는 건 여기 문화예술, 인문교양, 교양인데 문화예술이 교양이 아니라는 건데 이거는 문화예술교육이라고 하는 영역에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레저 생활이라든지 문화예술 또는 뭐 시민에 관련된 이런 것은 시민 참여교육 그래서 이게 약간 이게 교양에 관련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인문 교양에 관련된 것은 건강한 심성이에요. 그러니까 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 이런 거니까 이건 뭐 교양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다음에 기능적 소양, 그다음에 인문학적 교양 뭐 이런 3가지 영역이 인문 교양 교육의 하위 영역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건 공부를 하는데 요것만 잘 보면 시민 참여 활동 이건 아까 시민 참여 영역이죠. 그다음에 생활 문화 예술이라든지 레저 생활 요것은 영역이 앞에 나왔던 문화예술교육에 관련된 영역이다 하는 것을 쉽게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위 영역을 다 외우거나 공부를 안 했어도 인문교양에 관련된 것이 건강한 심성을 기르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된 것은 교양에 관련된 거다. 이런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요 6가지 영역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는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각 지역별로 자 우리는 이런 한글 문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세부적인 정책들이 뭐냐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분류된 분류 방식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시도별로 아니면 뭐 주민센터에서 제공한 프로그램 이런데 이런 것들을 개설하도록 뭐 그렇게 이제 법제화되어 있는 그런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에 관련된 것은 랑그랑에 관련된 거 아니면 유네스코에서 나온 그런 자료에 기초한 평생교육의 이론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평생교육법의 근거를 둔 그런 정신, 평생교육 법이 사실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것도 실중에 넓은 의미에서 보면 평생교육 법에 규정되어 있는 평생교육의 영역들이고 그다음에 그 하위 영역들은 각 지자체별로 평생교육을 이 6가지 영역을 실천하기 위한 그런 하위 영역으로서의 영역에 이런 걸 이제 물었으니까 뭐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뭐 그게 뭐 복잡하다 그러면 자 교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에서 정확한 이해를만 하고 있으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7번 우리나라 개화기 교육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개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개화기 전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다 이제 포괄이 되니까 이게 좀 난이도가 있는 이런 문제다. 그러니까 세련된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개화기 동문학에 관련된 거, 배재학당에 관련된 거, 유경공원에 관련된 거, 도산 한창후에 교육상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물었는데 이제 헷갈리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할 때 이 개화기 때 정부 계통의 그런 학교, 그다음에 민간인 사립학교, 그다음에 종교 계통의 학교들이 어떠한 학교들이 있었고 그 학교가 언제쯤 개교됐고 최초는 뭐고 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 개화기 때 사상가 뭐 교육사상이라기보다는 사상가 뭐 그래 대표적인 사람 이제 안창호 같은 분이니까 그런 정도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동문학. 이 동문학은 통변학교라고 하기도 해요. 통변학교. 독일 사람인 멜렌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이제 최초의 이제 통역학교 이게 바로 동문학. 그러니까 맞죠? 1번 통역관 양성을 목적으로 출발했다. 다만 이제 개인이 세웠기 때문에 사립학교고 이 동문학이 나중에 유경공원이 돼서 유경공원이 정부가 세운 통역학교가 이렇게 됩니다. 배재학당은 종교 계통이 아주 이제 선교사가 들어와서
알렌이 처음 들어와요. 알렌이 처음 들어왔고 이제 알렌이 세운 것이 광야원이고 이게 나중에 세브란스가 되죠. 그다음에 그밖에 이제 1885년 6년도에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 아펜젤러 목사, 아펜젤러 목사가 들어와서 세운 학교가 이제 배제 학당이고 배제 그러니까 인재를 배양한다. 그래서 요 명칭을 학교 명칭을 누가 내려주냐면 고종 황제가 이제 내립니다. 그래서 배제 학당, 배제 학당이고 이 배제 학당은 뭐 사립학교가 되죠. 지금 저 강남에 저쪽 배제 중고등학교 저 서소문에 있다가 지금은 저 강남으로 갔죠. 최초의 민간인 신식기관은 배제 학당이 아니고 요 이전 이건 이제 1886년도고 이미 1883년도에 원산 학사가 민간인이 세운 이제 최초의 신식기관으로서 사립학교로서 출발이 됐던 거죠. 그 이후에 그 아펜젤러 목사가 배제학당 세워서 이제 배제학당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민비도 스크랜턴 여사가 세웠던 이화학당에다가 학교 명칭을 이제 이름을 내린 사람이 민비라고 해요. 민비 이화학당. 그래서 백꽃 이자서 오얀 이자 백꽃같이 아름답고 청순하고 시원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제 이화학당 배제학당은 근대적인 인재를 배양하라. 그래서 이 배제학당이 사실은 많은 중요한 인재들을 양성을 해요. 이승만, 도산, 안창호 이런 분들이 다 이 배제학당 출신들이다. 그래서 한국 교육에 기여한 바는 이제 큽니다. 아마 그 당시에 다양한 여러 가지 선교계 학교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졌던 것이 배제학당. 그렇다고 해서 최초의 민간인 신식기관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원산학사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유경공원 1886년도, 그러니까 동문학이 3년 만에 이제 없어지고 정부가 세운 것이 유경공원인데 영어로 하면 로얄 잉글리시 스쿨, 그러니까 왕립 영어학교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왕실의 자제, 그러니까 귀족 자제들을 주로 이제 대상으로 해서 영어 통역관, 그러니까 신식 교육을 실시했던 것이 유경공원. 그러니까 뭐 엘리트 양성이다, 뭐 이런 의미가 되죠. 양반 자제부 4대부를 중심으로 했으니까 목적으로 설립된 관립 신식기관, 그러니까 정부가 세운 최초의 교육기관이기는 한데 특수한 신분, 그러니까 상류계층이 그 당시면 양반 자제만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엘리트 양성을 했다. 머리에도 이제 무방하죠. 4번 안창호 세운 학교가 두 가지 학교가 있습니다. 대성학교가 있고 점진학교가 있고. 점진학교는 최초의 남녀공학이고 대성은 이제 대성하라. 그러니까 점진 공부를 통해서 큰 인물이 되라. 그래서 점진학교, 대성학교. 그 3대 원칙 무실력행 뭐 이런 걸 강조했던 것이 대성학교. 자, 7번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여튼 제일 중요한 시기 아마 여러분들 공부할 때 한국 교육사를 공부할 때 뭐 고려 시대도 어렵고 조선조도 어렵고 다 어렵지만 그래도 요 개화기 때 그 상황들이 참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가 어떤 계통의 학교가 있었고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됐고, 그다음에 민간인 사립학교가 어떤 식으로 출발이 돼서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됐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종교 계통이죠. 종교 계통의 학교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변해왔는데 이런 이제 구별을 해주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 그러니까 7번, 2번이 되네. 자, 8번 양호도의 양호도에 대한 설명을 올바른 것은 요거는 평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평가, 교육 평가. 양호도 그러니까 시험지가 지능검사든 학력검사든 뭐 중간고사 문제 이런 걸 우리가 검사 도구라고 그러죠. 이런 검사 도구가 가져야 될 조건 네 가지 중에서 타당도, 신뢰도, 그다음에 신뢰도와 관련된 것이 객관도고, 그다음에 이제 실용도, 이 네 가지를 지금 이제 묻고 있습니다. 검사 도구 이것도 이제 평가에서는 자주 출제가 됐던 그런 영역입니다. 좀 처음 공부하는 사람 좀 어렵죠. 타당도가 뭐고 신뢰도가 뭐고 뭐 이런 게 좀 헷갈리는데. 자, 1번 실용도는 실용성, 이 도구가 얼마나 실용적이냐, 쉽게 편리하게 싸게 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실용도. 그래 사실 실용도는 중요한 조건은 아니에요. 검사 도구 조건 중에서 첫 번째가 타당도고, 그다음에 신뢰도고, 타당도도 높고 신뢰도도 높은데 실용성이 좀 떨어진다는 문제가 되니까 실용성부터 따지진 않아요. 타당도, 신뢰도가 먼저 중요하고 그다음에 실용도 이런 걸 따지는데, 시간, 비용, 노력 측면에서 검사가 얼마나 경제적인지를 나타난다. 맞죠? 실용도는. 이번 쿠론박 알파계수, 이것은 재검사 신뢰도의 일종이 아니고
우리의 신뢰도는 이제 측정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재검사 신뢰도, 동형검사 신뢰도, 반분 신뢰도,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학내적 합치도. 이게 이제 여러분 공부할 때 어려운데 문항 하나의 검사를 보고 그 검사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것이 문항내적 합치도. 이 문항내적 합치도의 교정 공식입니다. 교정 공식이 크론박 알파 계수, 호이트 신뢰도, 그다음에 KR20, KR21 이런 이제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것이 크론박 알파 지수인데 이건 재검사 신뢰도가 아니고 문항내적 합치도다. 신뢰도의 일종인데 3번 객관도는 신뢰도보다는 타당도에 가까운 개념이다. 신뢰도 중에서 검사자의 신뢰도를 객관도 이러죠. 검사자의 신뢰도. 특히 이제 뭐 주관식 검사라든지 논술 검사 이런 데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객관도가 됩니다. 4번 높은 타당도는 높은 신뢰도는 높은 타당도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니고 필요 조건이죠. 그러니까 신뢰도에 타당도가 별로 영향을 안 줘요. 신뢰도 안에 타당도가 포함되는 거니까 타당도가 높건 낮건 관계없이 신뢰도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신뢰도가 낮은데 타당도가 높을 수는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도가 타당도에는 영향을 주는데 타당도가 신뢰도에는 영향을 안 준다. 이런 관계를 그러니까 A가 B에는 영향을 주는데 B는 A에 영향을 안 준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무슨 관계? 필요 조건이다 그래요. 필요 조건. 요거는 주는데 요건 안 준다 그러면 충분 조건이고 두 가지가 다 영향을 준다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이고 그러니까 신뢰도는 타당도에는 영향을 주는데 타당도는 신뢰도에는 영향을 안 준다. 타당도가 낮아도 신뢰도 안에 이제 타당도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문제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타당도 신뢰도와 관련된 그런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8번이 물론 이제 답은 뭐 쉽지만 밑에 3번이나 4번 같은 경우 이런 좀 특히 4번 같은 경우는 공부를 좀 어느 정도 된 경우에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9번 아리스토텔레스 뭐 제일 그리스의 자 우리가 그리스의 교육사상가 하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물론 이제 골고루 출제가 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 교육사상가라기보다는 학문을 주로 이제 구분한 그런 유명한 사람이고 교육사상가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이제 플라톤이 주로 많이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분도 대단히 그 세계 역사 속에 철학사 또는 교육사상에서 영향을 준 인물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요. 모든 인간은 장차 실현될 모습을 스스로 지니고 있다는 목적론적 세계관을 지향한다. 그러니까 형상과 진료는 모든 사물에는 형상과 진료를 이제 포함하고 있다. 진료 이런 걸 포함하고 있다. 그런 논리죠. 그런 논리. 그러니까 형상은 가능태고, 요거는 진료는 현실태고. 그러니까 진료 속에 형상이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 속에 미래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어떤 존재가 돼야 될 거냐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논리를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플라톤은 그게 아니고 현실의 모습 속, 현실의 진료 속에는 관심이 없고 형상, 어떤 존재가 돼야 될 거냐, 이데아의 세계 이런 것들을 더 강조했던 것이 이제 플라톤인데 반해서 그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사물은 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은 그 안에 현실적인 존재 모습뿐만 아니라 미래 어떤 존재가 돼야 될 거나 하는 그런 가능태 이런 것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목적론적인 세계관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면에서 플라톤과 이제 다른 철학적인 측면에서는 자, 교육의 최종적인 목적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인간을 기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행복한 삶, 행복이 곧 덕이다 그랬죠. 덕이다. 행복이 곧 덕이다.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은 이성인이고 이성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행복이고 이게 행복한 삶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건 관조적 삶과 그다음에 중용의 덕을 통해서 온다.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행복한 것이 곧 덕이다 그래. 해피니스, 행복이 곧 덕이다. 이게 바로 아는 것이 곧 덕이다. 그럼 이제 소크라테스고 행복한 것이 곧 덕이다 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고. 그다음에 아마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유교육과 비자유교육을 이제 구분해서
자유교육은 자유인이 배워야 될 교육이고, 그다음에 비자유교육은 노예들, 생산자들이 배워야 될 교육이다. 그래서 자유교육과 비자유교육을 구분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이제 오늘날 이제 자유교육의 정신이 되는 거죠. 자유교육은 직업을 준비하거나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준비하거나 실용적인 목적을 행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고 하는 것은 비자유교육. 지금 말하면 전문교육, 또는 뭐 생산교육 이런 걸 뜻하는 거죠. 지식 자체의 목적에 맞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지식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 자유교육. 지금 말하면 자유교육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교양교육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다 맞네. 그래서 텔레스가 주장한 것 중에 기억, 니은, 이것이 다 맞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양 역사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그리스의 사상 중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인물의 차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거의 같은 시각이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과 또 차이가 있는 그런 사상이다 하는 것을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자, 10번 피어슨의 정률 상관계. 그러니까 단순 상관이라는 뜻이 정렬 상관, 단순 상관. 상관 계수는 그러니까 상관이다 하면 한 변인이 변할 때 다른 변인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관계. 그러니까 X 변인이 변할 때 Y 변인이 똑같이 변하느냐 아니면 반대로 변하느냐 아니면 전혀 관계없이 변하느냐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상관 계수를 얘기합니다. 피어슨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단순 정률 상관. 그래서 상관 계수는 R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고 요건 이제 예를 들면 A 관계고 요거는 B 관계고 요건 이제 C 관계라고 하면 A는 상관이 높은데 요건 이제 부적 상관이라고 하고 B는 정적 상관. 그러니까 0에 가까웠을 이건 상관이 없는 거. 이런 것만 알면 이 문제는 금방 이해가 됩니다. 활용해서 독서량과 국어 점수 간의 뭐 독서량하고 국어 점수하고를 이제 비교했을 때 상관을 그럼 독서량이 많으면 아무래도 국어 점수가 이제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올바른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극단한 값의 영향, 그러니까 극단적인 점수 값의 영향을 받는 것이 평균도 그렇고 표준 편차도 그렇고 상반도 그렇죠. 예를 들면 이렇게 A 경우는 상관이 뭐 이렇게 이제 변한다 그러고 B는 이렇게 변한 이런 상관이 보인다 그러면 B가 그러면 A가 훨씬 상관도가 높다고 하는 건데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여기 하나 하고 여기 하나 이 두 명 때문에 훨씬 얘 두 명만 빼놓으면 상관이 훨씬 더 1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 이런 애들 점수가 지나치게 낮거나 지나치게 높은 이런 아이 때문에 상관이 대단히 낮거나 높을 수도 있다 그래. 그래서 극단적인 점수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상관계수. 이건 뭐 독서량과 국어의 관계하고도 관계없이 상관계수는 상관계수 R의 값은 극단적인 점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평균도 그래. 평균도 그렇고 표준 편차 SD도 극단적인 점수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두 변수가 곡선 관계를 보이면 곡선의 관계를 보인다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낮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곡선의 관계를 보면 상관이 과소 추정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 뭐 x가 변할 때 y 값이 지 멋대로 변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 과소 추정될 우려가 있다. 이제 국어 원점수를 t점수로 바꾸든 아니면 지점수를 바꾸든 그건 변한 점수이기 때문에 그 뭐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점수를 원점수로 쓰느냐 아니면 표준 점수인 지점수로 쓰느냐 아니면 지점수가 또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반은 t점수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건 뭐 전혀 상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상관계수에 관련된 뭐 통계도 이제 많이 문제가 되죠. 지점수, t점수, 평균 아니면 이렇게 상관계수에 관련된 이런 문제가 가끔씩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육 과정, 평가, 통계, 연구법이 한 영역에 네 가지 영역이 한 영역으로 묶여서 출제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기억과 니은이 되겠네. 11번 원격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원격 교육. 원격 교육은 사실 오래됐어요. 이게 1800년, 1840년대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제공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인터넷이 발달되기 이전에도 이미 뭘 통해 우편 같은 거, 우편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아니면 라디오를 통해서 아니면 좀 이제 발달이 되면 TV를 통해서 그러다 이제 최고 나오면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이제 쉽게 원격 교육이 이루어지지만 그래서 원격 교육은 지역이 이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냐면
저 호주라든지 아니면 유럽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 학교하고 이제 거리가 너무 머니까 학교에 이제 올 수가 없으니까 뭐 우편 같은 걸 통해서 교재를 제공해 준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전화를 아니면 TV를 이런 걸 통해서 시작된 것이 원격 교육이다 그래. Distance Education. 1번 옳지 않은 겁니다. 원격 교육은 컴퓨터 통신망을 기반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1세대는 우편을 통해서 아주 이제 오래된 거 1800년대 초쯤에서 그다음에 컴퓨터 통신망이 발달이 된 것은 뭐 컴퓨터가 처음 나온 것이 1958년도에 IBM에서 처음 이제 컴퓨터가 나왔으니까 통신망을 이용한 건 뭐 한 80년대, 1980년대, 70년대나 돼야 되겠죠.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이제 원격 교육이 발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은 잘못된 거죠. 2번, 3번은 뭐 4번은 쉬운 거니까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가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지 원격 교육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은 잘못된 거고. 12번 구성주의. 하여튼 구성주의에 관련된 거 아닌 것은 객관주의다 그랬죠. 객관주의하면 이제 구성주의. 그래서 뭐 쉽게 이제 구별을 할 수 있으니까 객관주의, 요새 이제 구성주의 시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닌 건 이제 객관주의를 찾으면 돼요. 1번 교수의 내용은 객관적 법칙이라고 밝혀진 체계와 뭐 객관주의죠. 네가 실제 하는 지식의 객관적인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식으로 지식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존재했어요.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지식으로 존재하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전달할 거냐 하는데 더 비중을 주는 것은 이거는 객관주의. 교육과정에서는 탈러 같은 사람이 다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디귿 학습자가 정보를 획득하고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복잡하고 비구조화된 과제라고 하는 것은 정리되지 않은 거, 원자료. 학생들이 직접 자기가 필요한 것을 그 자료 속에서 수업 목표를 끌어내고 필요한 자료를 자기가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이런 과제를 비구조화된 과제, 원자료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맞죠? 협동 수업. 하여튼 구성주의는 협동학습이나 협동수업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소집단 활동, 문제 해결 학습 등을 통해 사고와 메타인지를 촉진하는 다양한 교육 방법을 적용한다. 그렇죠? 디귿과 리얼. 하여튼 요새 구성주의 시대는 객관주의를 묻지는 않을 겁니다. 주로 이제 구성주의에 관련된 그런 이론, 사상가 뭐 이런 것들을 교사학습 이론 이런 걸 묻게 되죠. 디귿 리얼. 13번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학교 교사가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장학 활동 우리 학교의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우리가 장학은 이제 중앙 장학이 있고 그다음에 지구 자율 장학이 있고 지역 장학이라고 그러죠. 시도교육청. 아니면 요새 이제 단위 학교의 자율 장학. 이것은 학교 장학, 교내 장학, 교내 자율 장학, 임상 장학, 동료 장학, 자율 장학, 자기 장학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교장 교감이 불시한다거나 불시장학이나 또는 전통적인 장학 이런 장학을 약식 장학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뭐 동료 장학이니까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쉬운 거니까 장학은 동료 장학이다. 14번 칼슨의 분류. 칼슨의 조직 분류 방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번 강조했던 겁니다. 공립학교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자, 요건 이제 이런 거죠. 요건 이제 항상 X축이죠. X축은 고객의 참여 결정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 Y축은 조직의 고객 선발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 유형. 그래서 둘 다 있다고 하면 유형 1은 야생 조직이죠. 야생 조직. 그다음에 반대로 유형 4는 둘 다 없는 거. 이거는 사육 조직이고. 사육지 공립학교 같은 경우 여기는 사립학교. 그다음에 유형 2는 우리나라는 없는데 학생들은 참여를 할 수 있는데 학교는 참여 오지 마. 뭐 이런 경우가 있는 학교, 미국 이제 주립대학 같은 경우. 반면에 유형 3은 좀 헷갈리죠. 요거는 민주사회에서는 존재하기 어려워요. 나는 학생은 가만히 있는데 학교가 뽑아간다 이런 뜻이죠. 야, 너 길에 가는 길거리 캐스팅하나? 와, 우리 학교에 와. 이런 학교는 없습니다. 이건 이제 군대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강합 조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번과 유형인데 여기서 공립학교는 아무래도 이제 4유형에 속하는 거죠. 4유형. 그래서 칼슨의 조직 분류 방식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건 뭐 이런 강조했던 겁니다. 15번 메스의 변혁적 리더십 지도성. 변화지향 지도성 설명한 거. 80년대 이후에 뭔가 좀 학교가 근본적으로 변하라. 뭐 교장이 좀 장기적인 안목도 제시하고 비전도 제시하고 열의를 집중하도록 하고 교사들의 그러니까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은 영감적 동기와 이런 건데, 그거는 이제 우리 좀 어려운 말 좀 알아두라고 했는데 특징 이제 for
I라고 한 말 쓴다고 그랬죠. 호, 네 가지 I자 들어간 거.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 영감적 동기, 이상화된 감화력. 네 가지 좀 어려워. 사실 이 문제는 좀 어려운 용어들을 우리가 이런 공부를 안 했거나 이런 책을 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인데, 물론 이건 뭐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건데, 그래서 이거는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 그다음에 이상화된 감화력, 영감적 동기, 이제 추진력이 아니고 영감적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지도성 중에서 요새 제일 많이 강조되는 것이 변혁적 지도성, 그 반대는 교환적 지도성.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다음 여러 가지 설명해 놓고, 변혁적 지도성에 속하는 거 아닌 거 이러면 아닌 거는 이제 교환적 지도성, 이렇게. 그다음에 변혁적 지도성의 네 가지 특징, 요인이라고 그래. 4I 자들 같다. 그래서 지적자, 인텔리전스, 그래서 뭐 지적자 그런 얘기인데, 인디비듀얼 뭐 배려, 그러니까 영감적 배려, 이상화된 감화력, 네 가지 특징. 개념만 좀 알아들어가면 이 문제는 뭐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이제 잘 다루지 않는 뭐 이런 경우는 이제 해결하기 좀 어렵습니다. 16번 브루너의 교수 이론에 대한. 브루너 교수 이론 하면 사실 브루너는 교수 이론이라기보다는 발견학습, 그다음에 교육 과정 이론에서 지식의 구조 뭐 이런 걸 강조하는 건데, 이건 뭐 교수 이론에도 관계는 없습니다. 옳지 않은 건 뭐냐? 1번 어떤 교과든지 지적으로 올바른 형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표현 방식이 중요한 거죠. 어떤 발달 단계에는 어떤 아동에게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표현방, 이게 이제 가장 브루너 이론이 사실 브루너 이론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인데, 요 1번의 전제를 요것 때문에 성립되는 것이 바로 조기 교육의 이론적인 근거가 됐던 거죠.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일종의 가설이에요. 2번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맞게 학습 내용을 구조화하고 조직함으로써 학습자가 교과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뭐 1번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피아제 인지 발달 단계에 따라서 전조작기냐 구체적 조작기냐 형식적 조작기냐에 따라서 표현 양식이 이제 다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지식의 표상 양식이라고 해도 되고, 이제 표현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표현이란 표상은 이제 이미지란 뜻인데, 영상 표상으로부터 아니죠. 작동적, 영상적, 상징적,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작동적, 영상적, 상징적 이렇게 표현 방식으로 표현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작동적 표현은 피아제 이론으로 보면 전조작기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작동, 행동으로 표현해주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 조작기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영상, 그림이나 도형 같은 거죠. 그다음에 형식적 조작기에 있는 아이들은 상징, 이게 이제 공식이나 원리 같은 것으로 표현해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논리를 이제 역으로 뒤집으면 1번과 같은 그런 논리가 되는 거죠. 4번 지식의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학습자 스스로가 사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지식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지식의 구조는 아주 핵심적인 것만 이제 강조하니까, 핵심적인 것을 알고 있으면 좀 더 어려운 것을 이해하는 그런 힘도 생기고 전이도 생기고 이해도 쉽고, 그다음에 기억하는 정보 양도 최소화되고, 이게 바로 지식의 구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를 풀려고 하면 브루너 교수 이론만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과, 그다음에 발견 학습이 가지고 있는 건 다 같은 거예요. 브루너 이론 하면 학문 중심 교육 과정으로 표현해도 되고, 그다음에 뭐 지식의 구조론으로 해도 되고, 그다음에 발견적 교수법도 발견 학습이는 뭐 이제 서로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이제 이렇게 알았을 때 이 문제가 풀리가 됩니다. 아닌 것은 3번이죠. 그다음 17번 교수 설계 이론. 소위 이제 이 설계 이론에서 에디 모형 요것만 공부하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요새는 뭐 설계가 중요한 거니까 설계다. 그래서 여기서 A, D, D, I, A는 분석이죠. 분석. 그다음에 D는 설계. 그다음에 D는 이제 개발이고, I는 이제 실행이고, 그다음에 E는 이제 평가, 이렇게 되는 거죠. 평가. 이렇게 이제 놓고 1번 학습을 위해 개발된 자원과 과정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실행, I가 돼 실행. 설계에서 구체화된 내용을 물리적으로 완성하는 단계로 실제 수업에서 사용할 자료를 만드는 것은 개발 단계, 그렇죠. 개발. 이때 이제 형성평가도 이루어지죠. 그럼 평가는 앞으로의 효과 및 결과를 예견하고 평가하는 과정은 학습과 관련된 요인과 학습자의 요구를 면밀히 분석한다. 요거는 바로 이제 분석 단계가 되는 거죠. 분석 단계. 뭐 요구 분석, 학습자 분석,
과제 분석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설계 단계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전체적인 청사진을 만드는 거예요.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조직하고 제시해야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것인가를 핵심적인 질문을 하는 수업의 청사진이다. 그래서 이 설계 단계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수업 목표 설정, 그 다음에 평가 도구 개발, 그 다음에 계열화, 그 다음에 교수 전략 및 매체 선정, 요 네 가지를 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계가 바로 설계 단계. 이 중에서 핵심은 수업 목표 설정. 이게 가장 핵심적인 단계 맞죠? 설계 단계.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되면 요 에디 모형에서 문제가 되면 주로 이제 분석 단계 아니면 설계 단계가 핵심이기 때문에 요걸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교수 설계 이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수 이론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설계 문제. 뭐 에디 모형만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18번. 아동의 인지 발달 과정에 대한 삐아제와 비고치의 인지 이론의 차이점을 옳지 않은 것. 이제 근본적인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차이는 삐아제는 개별적인 어떤 인지 작용, 반면에 비고치기는 반드시 다른 사람, 동료, 뭐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인지 발달.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다 그러죠. 자, 1번. 삐아제는 학습이 발달을 주도한다고 보는 반면 비고치기는 발달에 기초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발달과 이제 학습의 관계에 관련돼서는 여러 이론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발달과 학습은 아무 관계가 없다. 학습 관계가 없다. 그냥 발달이 단지 그냥 학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삐아제고, 반면에 발달이 곧 학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이고, 행동주의 심리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발달과 학습의 관계는 발달이 학습을 촉진하기도 하고 학습에 의해서 발달이 촉진되기도 하고, 이런 역동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이제 비고치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본다고 하면 학습,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비고치기 이론이고, 반면에 발달의 기초에 발달이 단지 그냥 학습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은 이제 삐아제 이론이고, 그렇죠. 발달과 학습은 별로 관계가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답이 이제 1번이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니까. 자, 2번. 삐아제는 아동은 스스로 세계를 구조하고 이해하는 존재. 그래서 삐아제는 아동을 뭐라고 해요? 세상을 혼자 구성해보는 과학자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혼자 가지고 이제 중얼중얼하면서 뭔가 인지 발달이 이루어진다. 반면에 비고치기는 아동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아 성장하는 사회적 존재임을 강조한다. 맞죠? 또 삐아제는 혼잣말을 혼자 중얼중얼한 거 두 살 내지 이제 3살에 발달이 되는 거예요. 미성숙하고 자기중심적 언어를 보지만, 그러니까 인지 발달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미성숙한 언어인 자기중심적 언어서 이제 혼잣말을 한다.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줄 뿐이에요.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 언어를 쓴다고 하는 것이 삐아제의 논리고, 반면에 비고치기가 볼 때는 혼잣말하면서 열심히 뭔가를 생각하고 인지 발달을 촉진한다, 그런 얘기죠. 말이 자신의 사고를 위한 수단, 문제 해결은 사고의 도구라고 생각한다. 자, 이 문제는 사실은 좀 공부를 깊이 안 하면 또 깊은 강의를 듣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원래는 뭐 여러분 했지만, 자, 삐아제는 개인 내적 지식이 사회적 지식으로 확대 또는 외면화된다고 보는 반면 비고치기는 사회적 지식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한 내면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뭐 이렇게 밖으로 표출하는 이런 논리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이게 바로 삐아제와 비고치기의 근본적인 차이.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인데, 여기 이제 대단히 중요한 관점들입니다. 삐아제와 비고치기의 차이 중에서. 그러니까 비고치기는 사회적 구성주의, 반면에 삐아제는 개인적 구성주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19번.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동주의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학습의 원리들이 있는데, 고정 비율 강화 계획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기준으로, 일정한 시간에 비중을 주는 것은 고정 비율이 아니고 고정 간격이죠. 간격이자 비율만 정확히 알면 된다고 했는데, 간격은 시간 간격, 비율은 확률, 언제 줄 거냐, 몇 번째 줄 거냐, 여기 이제 비율이냐 간격이냐, 이렇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부적 강화란 어떤 행동 후 싫어하는 자극을 제거함으로써 특정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 야, 5등 안에만 꼴찌 5등 안에만 안 들면 화장실 청소를 면제해 주겠다. 근데 사실 이 표현은 좀 약간 어색하긴 해요.
행동을 한 후 싫어하는 자극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기 이전에 이미 야, 자 이번 시간에 이번 다음 내일부터 이제 중간고사인데 중간고사를 봐서 꼴찌 5등 안에만 안 들면 화장실 청소를 면제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끝나고 나서 5등 안에 안 드는 사람을 면제해준다. 그럼 좀 어색하긴 해요. 그렇다고 이 표현이 꼭 틀린 것은 안 돼. 정확히 표현하려고 하면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싫어하는 자극을 제거해주는 약속을 한다. 이게 이제 부적 강화의 중요한 특징이죠. 그다음에 1차 강화냐 2차 강화냐 하는 것은 개실험, 파블로프의 개 실험에서 직접적인 생리적인 반응을 유발하는 것을 1차 강화하면서 이제 무조건 강화물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음식 같은 거죠. 그다음에 2차 강화물은 조건 강화물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중성 자극이 자극 가치를 갖게 되는 거, 이번에 중소리 같은 거 이런 것을 조건 강화물 또는 조건 강화라는 그런 뜻입니다. 1차 강화물, 예를 들면 배고픈 사람한테 음식, 목마른 사람한테 물 이런 것을 1차 강화물이라고 그래요. 그 자체로 강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극이 다른 강화물과 연계해서 가치를 얻게 되는 강화물은 1차 강화물이 아니고 2차 강화물이다 그러죠. 3번 프림의 권리는 프림의 권리,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있을 때 좋아하는 것을 연계시켜서 싫어하는 것을 또 증가시키는 거, 이런 원리였습니다. 차별적 강화를 이용해서 목표와 근접한 행동을 단계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거, 이런 것은 행동 조형이 되죠. 자, 이걸 여러분들 붓글씨를 잘 쓰기 위해서 단계별로 하나 그으면 칭찬해주고 또 한자 그으면 또 칭찬해주고 해서 점차 완성된 미숙한 행동을 완성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행동 조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19번 2번이 되네. 자, 20번 상담 이론에 설명. 상담도 여러 가지 상담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내담자 인본주의 상담이죠. 행동주의 상담, 의사교류, 심리 교류 분석이라고 그러죠. 그다음 합리적 정서 상담인데, 하여튼 요새 제일 활용 가치가 높은 것은 합리적 정서, 아리비트라고 그러죠. 자, 내용만 봐요. 미해결 갈등을 이해하는 것이 개인의 정신 역동을 이해하는 방법. 이거는 미해결 과제 이런 것은 게슈탈트 상담. 뭔가 이제 해결이 안 된 게 있으면 뭔가 찜찜하고 그러면 어떤 사태에 부딪혀서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전경과 배경, 미해결 과제 이런 이제 개념들을 쓰는 것을 우리가 게슈탈트 상담이라고 그래. 2번 인간의 행동을 개인이 선택한 것으로 바라보며 행동의 원인보다는 목적에 더 주목함으로써 자신을 강조하는 것은 내담자 중심 상담 혹은 이제 인본주의 상담. 3번 가족 치료에서 시작된 이론으로 내담자의 욕구를 파악한 후 현실과 맞도록 심리적 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이 현실에 맞도록 이렇게 바꿔준다. 그래서 현실요법, 그래 글라스의 이제 현실요법. 4번 합리적 정서, 인간의 감정 즉 정서적인 문제의 원인이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정하고 이를 합리적 신념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치료 기법을. 그래서 이걸 합리적 정서 행동, 인지 정서 행동 상담 이렇게 쓰는 거죠. REBT.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 기분 나빠서 기분 나쁜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 이런 관계를 이때 제일 쓰는 것이 이제 논박 같은 거 이런 거가 되는 거죠. 상담 이론은 4번인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16번, 15번, 16, 17, 18, 19, 22, 20번까지 이런 문제는 과거에 적어도 7급 정도 문제에서 나왔던 그런 유형들이 됩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앞으로 문제는 과거와 같이 그렇게 아주 단순 교육학 지식을 묻는다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포괄적이고 복합적이고 여러 이론들을 이제 종합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이제 출제가 더 많이 되고, 그게 사실 교육학 이론을 좀 더 이제 포괄적으로 다루고 공부를 좀 더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잘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본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뭐 7월달, 9월달 이렇게 앞으로 내년 교육행정을 볼 여러분들은 수험생들은 적어도 이런 정도의 기준을 놓고 이제 공부를 해주는 것이 좋은, 실수를 하지 않는 좋은 공부 방법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해결을 하나 이제 시사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서, 뭐 기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성이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면 기출 문제를 쭉 이제 분석을, 특히 이제 최근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기출 문제 나와 있는 것만 공부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이제 경향을 봐서 거기에 맞는 공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그런 좋은 방법이다 해서 기출 문제에 대한 해석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